방금 소개받은 히스트 뇌과학연구소의 임매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인공시각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실명을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면 새로운 형태의 시각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 설명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제가 먼저 제 연구 경험을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사실 인공시각을 연구를 하고 있지만 전자공학과에서 학부와 박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전자과에 있다가 저희가 그때는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전자회로의 기본 단위 그런 소자들을 만들고 바이오 센서 연구를 하다가 신경공학적인 연구를 좀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는 인공망막, 인공시각 이런 연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내용은 뒤쪽에 있는 인공시각 관련한 내용이 되겠고요. 제가 인공시각 관련해서 설명한 내용들이 여러 방송이나 뉴스에 소개된 바가 있어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런 소개 영상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가 이렇게 인공시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니면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신청전 얘기를 합니다. 신청이가 공양미 300석에 자기 아버지의 눈을 띄우기 위해서 몸을 인담수에 던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300석을 대신해서 우리가 전자공학 기술을 이용을 해서 시력을 잃으신 분들에게 과연 인공시각을 형성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공망막이 이식됐을 때에 나온 뉴스인데요. 잠깐 보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실명 상태 50대 여성이 인공망막을 이식받아 시력을 되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박원식 의학 전문 기자가 전합니다. 특수 안경을 쓴 여성이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유전질환으로 완전히 실명된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알아본 남편. 훌쩍 커버린 딸의 모습이 반가워 얼른 부둥켜 안습니다. 내 식구가 옆에 있다는 거 인식하고 그 정도만 해도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 이화정 씨가 시력을 되찾은 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이분이 이식받으신 인공망막 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요. 앞에서 공양미 300석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하게 퀴즈 내드리면, 공양미 300석이 현재 시가로 얼마 정도 할까요? 그리고 이 시가가 앞에서 이식받으신 인공망막 장치랑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가격이 비쌀까요? 그러면 이 공양미 300석은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시면 이게 2003년도에 네이버에 이렇게 질문이 올라왔던 건데, 조회수가 100만 건이 넘는데 답변이 2개 달렸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잘 몰라서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로 많이 검색을 했다면, 요즘 학생들은 이런 질문을 유튜브에 물어봅니다. 그럼 유튜브에 물어보면 유튜브에 영상이 있어요. 이렇게 계산을, 300석 가격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찍었을 때 지금 어느 정도 가격이 될 것 같나요? 얼마요? 3억. 네, 다른 분들은요? 1,000만 원 단위, 1,000만 원 단위는 아닙니다. 억 단위입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 답을 공개하겠습니다. 10kg 각 쌀 가격이 한 3만 원 정도 합니다, 지금. 그래서 공양미 300석이면 한 석이 144kg이라서 이렇게 수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1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앞에서 보여드렸던 인공망막 장치 이식을 한 게 전체 다 해서 한 2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의료비가 싼 우리나라에서 하면 2억 정도 되는데, 여기 영어로 써있는 부분이 뭐냐면, 미국에서 의료비가 비싸니까 이 장치를 이식받고 뒤에 이제 계속 의료 비용이 나가고 그런 거 다 포함해서 한 50만 불 정도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현재 환율로 하면 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참고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말고 유전자 치료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건 주사를 놓는 건데, 그것도 주사제가 한 번 맞으면 이제 어느 정도 시력이 나오게 되게 하는데, 그것도 한 방에 7억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시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앞부분에서는 이 인공시각이라는 게 신경공학이라는 연구 분야의 일부분인데, 신경공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경생리학, 신경과학적인 연구를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인공시각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공학 연구라는 게 이게 2002년도에 사이언스라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만한 과학 잡지인데, 과학 저널인데, 여기에 우리 신체 기능을 잃었을 때 이런 기능들을 회복할 수 있어요. 과학 기술을 적용했을 때 이런 내용이 보고된 바가 있는데,
2014년에 뉴욕 매거진이라는 새로운 잡지에서 이런 그 전체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정리해서 이렇게 잡지로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 여기 잘 안 보이는데 빨간색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지금 연구 중입니다. 그다음에 노란색 점은 지금 임상시험 중이고요. 초록색은 임상시험이 끝나서 판매되는 제품도 있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보시면 여기 눈 쪽에 보시면 파란색, 초록색 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인공광학 장치가 상용화가 돼서 판매 중이었거든요. 이 신경공학이라는 것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여러 그 신체 기능을 대체하는 그런 과학 기술 중에 신경신호를 활용하는, 신경 조직을 활용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사지가 마비되신 분인데 자기가 못 움직이니까 여기 그 우리 정수리 부분에 운동 능력을 반환하는 운동 피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신경 전극을 삽입해서 거기서 내가 이 로봇 팔을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싶어요라는 생각을 한 거를 그 생각하는 신경신호를 읽어드려서 이 로봇 팔을 움직여서 자기가 물병으로 자기가 처음으로 물을 마신 이런 영상도 보고가 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슷하게 사지 마비되신 분인데 말씀도 못하시고 그래서 이 정수리 부분에 똑같은 정보를 이식을 하고 여기 모니터에 있는 커서를 움직여서 여기 어느 알파벳을 치겠습니다.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타이핑을 해서 여기 그 연구자들이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그런 것까지 이렇게 시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기 정수리에 이식되는 이런 신경 전극이 되겠고요. 신경 전극을 통해서 신경신호를 읽은 다음에 해석을 하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이 신경 전극을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손톱 위에 올리면 이 정도 크기가 되고요. 전자현미경이라는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현미경으로 찍으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 전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제가 그 연구 전자공학과에서 연구를 할 때 이런 반도체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신경 전극을 만드는 연구를 했었고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렇게 신경신호를 읽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를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 줄여서 이제 BMI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신경신호를 읽어드리는 연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진보가 이루어져 있어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연구 이외에도 말씀을 못하시는 분에서 신경신호를 읽어서 음성신호를 만들어내서 말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연을 한 바가 있고요. 사람들이 신경신호를 읽어내는 것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럼 읽을 수 있게 됐으니 이제 써보면 어떨까? 우리가 신경신호를 조작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연구가 뉴로모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신경 조절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장치가 심내 자극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자극 전극을 여기 머리 깊숙한 곳에 이식을 하고 보시는 것처럼 이게 파킨슨병에 걸리면 손이 막 이렇게 떨리는 자기가 제어할 수 없게 막 떨리는 분이 있는데 이 장치를 이식하고 장치를 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손떨림이 멈추는 그런 것까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서울대병원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서 이식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가 인공와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인공와우라고 하는 장치입니다. 이건 청각을 잃으신 분들한테 이런 장치를 이식을 하면 다시 소리가 듣게 만들 수 있는데 앞에서 보여드렸던 심내 자극기 같은 경우에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렇게 두개골 머리 우리 뇌 안에 깊숙한 부분까지 이렇게 전극을 밀어 넣어서 정기적으로 자극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이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던 인공와우 소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 있는 부분이 있죠. 말려져 있는 전극을 이식한 엑스레이 사진이 되겠고, 이런 소자 같은 경우에는 인공와우는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면 우리 귀 안쪽에 이렇게 달팽이관이라고 하는 청각 신호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잘 보시게 되면 헤어셀이라고 하는 이런 그 세포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이런 세포들이 서 있다가 음향 신호가 들어오면 옆으로 누우면서 신경 신호를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헤어셀들이 굉장히 재미있게도 이 달팽이관 안쪽에 이렇게 주파수별로 잘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휘어지는 이런 전극을 만들어서 여기 각자 까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껐다 켰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위치를 작업하느냐에 따라서 언제는 높은 음, 언제는 낮은 음 이렇게 선택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각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단순하기 때문에 이런 인공와우 장치가 굉장히 잘 이식될 수 있었고 성공할 수 있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인공와우 장치는 개당 2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까지 10,000건 이상이 시술될 만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지나다니다 보면 이렇게 그 뒤통수 쪽에, 그러니까 관자놀이 쪽에 이런 외부 장치를 달고 계시는 분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가끔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런 인공와우 장치를 이식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신경신호 쓰는 거 관련해서 사실
우리 인류 역사상 제일 처음 시도한 게 이런 겁니다. 이분은 이제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인데 요 철제로 만들어진 빔을 이렇게 머리 그 이마 쪽에 이렇게 두르고 그 다음에 전기로 어떤 그 프랑스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큰 전류를 막 흘려줬을 때 보여요 한 거예요. 근데 그림만 봐도 굉장히 오래된 것 같죠. 이게 언제 실험이 됐냐면 1750년대에 프랑스에서 이런 실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260년, 270년 전 일인데 이때 이후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인공시각을 만들기 위해서 진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신경신호를 외부로부터 정보를 습득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정보량을 많이 생성하는 게 시각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로부터 습득하는 정보의 70에서 80%가 시각 정보가 되겠고요. 대뇌에서도 우리 대뇌 영역의 한 3분의 2 정도가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데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앞에서 보여드렸던 인공과학 장치가 굉장히 성공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시각 쪽에도 이런 비슷한 걸 적용을 하게 되면 인공망막 장치로 인공시각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만큼 이제 우리 시각이 몸이 1000양이면 눈이 900양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하니까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하게 된 거죠. 시각 시스템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우리 눈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면 빛이 안구 뒤쪽에 우리 뒤편에 상을 내쳐서 거기 상을 내치면 거기 광수용체 세포라는 신경세포들이 있는데 이 신경세포들이 빛을 전기화학적 신호로 변환을 합니다. 우리 신체 내에서 빛에 반응하는 유일한 신경세포가 되겠고요. 이 광수용체 세포들이 빛을 전기화학적 신호로 변환하면 뒷단에 있는 이극성 세포가 추가적으로 처리를 하고 여기 망막 신경절 세포가 마저 처리를 한 다음에 뇌로 신경 신호를 보내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여기 망막 신경절 세포라고 하는 신경 세포들의 이 케이블이 나오게 되는데 이 케이블이 모여서 묶인 전선 다발이 여기 시신경이라고 하는 옵틱 너브라고 하는 시신경 다발이 되겠고요. 이게 120만 가닥의 케이블이 이렇게 쭉 우리 머리 한가운데를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여기 외측 슬상액이라는 데를 잠깐 지났다가 저 뒤쪽에 뒤통수에 시각 피질이라는 이 시각 중추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 시각 그 상을 맺는 우리가 실제로 인지하는 그런 중요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4개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4개 그 어디를 저희가 자극을 해도 인공시각을 형성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여기 눈에 있는 망막이라는 신경 조직을 타겟팅을 하고 있는데 이 망막의 별명이 접근 가능한 뇌입니다. 뇌는 두개골을 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면 깊숙한 곳에까지 들어가려면 굉장히 많은 신경 조직을 파괴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망막이라는 신경 조직은 이 안과에 가면 이 앞에 투명하니까 빛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 앞쪽을 통해서 망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 하얀색을 뚫고 수술 도구를 집어넣으면 망막까지 잘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런 굉장히 독특한 특성을 가진 신경 조직이 되겠고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시각 피질이라고 하는 우리 뒤통수에 있는 이 시각 피질이라는 부분에 이런 전극을 제작을 해서 이식을 한 다음에 인공시각을 형성하려고 했던 시도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프랑스에서 굉장히 오래전에 했던 그런 약간 초보적인 그런 시도 말고 좀 어떻게 과학기술이 접목된 그런 시도가 되겠죠. 이게 이미 1960년대, 70년대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임상 시험이 진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6명의 시각장애인에게 이식을 해서 최고 회복 시력을 어느 정도까지 형성을 한 바가 있는데 이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됐고요. 그때 진행됐을 때의 시스템 셋업을 보면 여기 이식을 받으신 분이고요. 여기 케이블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큰 전자장치들이 설비들이 있죠. 그래서 이분한테 여기 보이는 이런 십자가 모양을 어떻게 이렇게 자극을 하면 저렇게 보입니까? 이런 거를 실험했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런 장치가 이제 현대에는 전자공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으니까 앞에 보여드렸던 굉장히 큰 장치들이 소형화가 돼서 최근에 2019년, 20년대에도 이렇게 장치를 이식한 바가 있는데 앞에 보여드린 굉장히 큰 장비들이 이렇게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장비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자극할 수 있게 되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식받은 장치를 어떻게 켰을 때 제가 보이는 알파벳이 이렇게 됩니다라는 걸 터치 스크린 이렇게 손으로 그리는 이런 것까지 구현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스페인에서도 이런 비슷한 장치를 이식을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요분도 이렇게 생긴 걸
달고 있죠. 앞에서 그 로봇 팔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커서에서 어떤 그 문자를 타이핑하고 했던 그런 분들이 이식을 했던 그런 동일한 장치가 되겠는데 그런 동일한 장치를 여기 뒤통수에 이식을 해서 시각을 보여주는 그런 것까지 데모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 누구신지 아시죠? 네, 일론 머스크 누군지 알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랑 스페이스 X만 하는 게 아니고 신경과학적인 회사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뉴럴링크라는 회사인데 뉴럴링크가 추구하는 거는 이렇게 작은 귓볼에 뒤에 이렇게 감춰질 만큼 저렇게 작은 소형화된 시스템을 달고 저 시스템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만든 신경 전극을 이렇게 실처럼 보이는 게 신경 전극이 이렇게 생긴 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처럼 생긴 이런 신경 전극을 만들어서 우리 제목틀로 이렇게 쭉 바느질하는 것처럼 이런 그 자동화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 신경 전극을 걸고 요 바늘로 찔러 넣어서 뇌 속에다가 이 신경 전극을 심어놓고 나오겠다. 그런 거를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쥐에도 여기 쥐 뇌에다가 이렇게 신경 전극 다발을 주르륵 이식을 하는 걸 보는 건데 이런 시스템을 쥐에다만 한 게 아니고 원숭이에다도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튜브에 찾으면 되게 잘 나오는 영상인데 이 원숭이가 무슨 일을 했냐면 처음에 이식을 받기 전에 요 그 화면에 보이는 커서로 움직이는 거를 조이스틱을 통해서 이렇게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커서에 있는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저 물체를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훈련을 한 다음에 그때 나오는 신경 신호를 쫙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요 조이스틱하고 요 화면하고 선을 빼요. 빼면 원숭이 입장에서는 선이 빠졌을 때 저기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잘 모르니까 원래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생각하는 신경 신호를 읽어드려서 이 조이스틱이 연결이 안 돼 있는데도 여기 화면에 있는 물체를 움직여서 게임을 하는 여기서는 이제 벽돌 깨기 게임을 시연을 했는데 이런 거를 하는 것까지 구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이 뉴럴링크라는 회사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공시각을 형성하겠다. 여기 뒤통수에다가 이 신경전을 이식을 해서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원숭이한테 훈련시켰는데 여기 빨대처럼 물고 있는 거에서 주스가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면 정답을 맞출 때만 주스가 나옵니다. 근데 정답이 언제냐면 여기 화면에 보이는 하얀색 점 가운데 있는 거를 보게 훈련을 시키고 이 주위에 하얀색 점 다른 큰 점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원숭이가 여기 하얀색 점 바깥쪽에 있는 거를 눈동자로 따라가게 되면 그러면 정답. 그러니까 주스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초록색 선이 잘 안 보일 텐데 이렇게 초록색 선으로 보이는 게 원숭이의 눈동자를 따라가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전극을 이식한 다음에 요 위치에 하얀색 점을 모니터에는 안 보여주는데 저 위치에 해당하는 위치에 전류를 쫙 흘려주면 저기 하얀색 점이 보여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원숭이가 이렇게 눈동자를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숭이한테 인공시각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데모를 한 바가 있고요. 최종적으로 사람한테 이렇게 이식을 해서 이런 이미지가 있으면 전극 하나하나를 켤 때마다 하얀색 점이 이렇게 반짝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점으로 표현된 이런 인공시각 이미지를 만들어내겠다. 이게 이 뉴럴링크의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앞에서 보여드렸던 건 이제 뒤통수에 있는 시각 피질에다가 전극을 이식했을 때 그때를 보여드린 건데 제가 주로 연구하는 건 눈입니다. 눈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가운데 부분에 까만색 부분이 있죠. 여기는 동공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비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빛이 이렇게 통과할 수 있게 비어있는 부분인데 왜 까만색으로 보이느냐면 들어간 빛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눈 안쪽은 굉장히 어두컴컴하거든요. 그러니까 까만색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소위 말하는 눈 색깔이라고 하는 이제 서양인들은 초록색 눈이라고 하잖아요. 초록색 눈, 파란색 눈. 그게 여기 홍채라고 하는 근육이 되겠는데 저 홍채가 빛의 양에 따라서 빛의 밝기에 따라서 동공의 크기를 줄였다가 키웠다가 이렇게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더 많은 빛이 필요하니까 동공을 넓히고 밝은 데에 나오면 빛이 너무 눈부시니까 동공을 작게 만들어서 눈 안에 들어가는 빛을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홍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홍채와 동공을 둘러싸고 있는 덮고 있는 껍데기가 각막이라는 투명한 조직이죠.
그래서 라식이랑 라섹 수술을 할 때는 요 각막이라는 조직을 깎아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안쪽에 들어가게 되면 이 수정체라고 하는 렌즈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모아서 여기 뒤쪽에 있는 망막이라는 신경 조직에다가 이렇게 초점을 맞춰주는 그런 수정체 조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백내장 수술을 하시는데 백내장 수술은 여기 수정체라고 하는 이 렌즈가 혼탁해져서 뿌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앞이 잘 안 보이시는 건데요. 그럴 경우에는 안과 선생님들이 이 수정체를 수술을 통해서 꺼내고 인공 수정체를 삽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잘 보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눈의 구조가 이렇게 되겠고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망막이라는 거는 이 안과 안쪽에 이렇게 벽지처럼 이렇게 둘러싸인 이렇게 벽지처럼 발라져 있는 굉장히 얇은 신경 조직이 되겠고요. 요즘 학생들은 전혀 모르지만 이제 필름을 이용한 카메라에서는 이 필름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이 맺히면 시각을 인지하게 되는 그런 게 되겠는데요. 안과에 가시게 되면 이렇게 턱을 괴고 뭔지 모르겠지만 사진을 찍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사진을 찍으면 찍는 분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눈동자가 눈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망막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최근에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도 이렇게 스마트폰에다가 어떤 그 특수 장치를 달고 나면 이렇게 스마트폰으로도 이렇게 망막을 촬영할 수 있게 이런 것까지 판매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각장애인이 우리 주위에는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장애인들한테 친화적인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우리나라 국민 중에 200명 중에 1명꼴로 시각장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 세계에서는 시각장애 인구가 한 2억 9천만 명, 거의 한 3억 명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 중에서도 실명하신 분들, 아예 앞에 안 보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3,900만 명 정도 됩니다. 캐나다 인구가 한 3,80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캐나다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앞을 못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한 800만 명 정도는 치료가 안 되는 그런 원인으로 실명하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질병이 노인성 황반변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노인성 황반변성은 말 그대로 노인성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망막이 망가져서 실명에 이르게 되는 그런 질환이 되겠는데 노인성 황반변성이 지금 서구화되는 식습관,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젊은 연령대에서도 많이 발병을 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고 부모님들 중에는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송승환 씨라고 난타 그 공연 기획하고 그랬었던 분이죠. 이분이 망막이 이렇게 조금씩 망가져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그런 기사가 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이 90년대 틴틴파이브라는 그 개그맨들 5명이 나와서 노래 부르고 했던 거기에 그 이동우 씨가 이 망막색소 변성증이라고 하는 유전 질환인데요. 4,000명 중에 1명꼴로 발병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 망막색소 변성증으로 실명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앞에서 보여드렸던 사진을 찍는 걸로 찍게 되면 이렇게 정상적일 때 이렇게 깨끗한 망막이 보이는데요. 여기 보시면 맹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맹점은 뭐냐면 아까 그 망막에서 케이블이 120만 가닥 케이블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시신경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볼 수 없는 그런 영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M이라고 써있는 부분이 황반이라는 부분입니다. 황반이라는 부분이 중심부에서 굉장히 고해상도 시력을 담당하는 그런 위치가 되겠고요. 이런 정상적인 망막에서는 이렇게 그 혈관들이 좀 보이거나 그 다음에 맹점이랑 황반이 이렇게 보이는 이 정도로 깨끗한 상태가 되겠는데 우리가 노인성 황반변성이라는 질환에 걸리게 되면 여기 보시면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죠. 그래서 저렇게 망가지게 되면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그러다가 이제 옆으로 조금씩 퍼져나가면서 더 안 보이게 되는 그런 질환이 되겠고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망막색소 변성 같은 경우는 반대로 바깥쪽부터 이렇게 까만색으로 이렇게 망막이 망가지게 보이는데 바깥쪽부터 이렇게 시야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좁아지다가 결국에는 다쳐서 완전히 안 보이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두 가지 질환 모두 이제 치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성 황반변성 같은 경우에는 안구 내에 직접적으로 주사하는 주사 약물을 사용을 하게 되면 질병이 진행되는 속도를 좀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그게 모든 분들한테 동일하게 잘 듣는 것도 아니고 일단 주사를 눈에다 맞아야 되는 게 좀 불편하기도 하고 계속 반복해서 맞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망막이 망가져 버리면 더 이상 이제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망막색소 변성이 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시야가 좁아지면서 나중에 실명이 되게 되는 그런 질병이 되겠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망막 구조를 잠깐 좀 더 다시 보게 되면 여기 빛이 이렇게 왼쪽으로부터 들어오게 되면
여기 망막 상이 맺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상이 맺히면 광수형체가 빛을 전기학적 신호로 변화해서 신경신호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망막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빛을 전기학적 신호로 변화하는 이 광수형체라는 신경세포들입니다. 전자현미경으로 찍으면 이렇게 생겼고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망막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수형체 세포들이 망가지게 되면 빛을 더 이상 검출을 못하게 되니까 시력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이런 구조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이성 홍반변성이나 망막색소 변성증은 다행히도 여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린 이 광수형체 세포들만 선택적으로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뒷단에 있는 이극성 세포나 신경절 세포는 상대적으로 잘 보존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게 뇌로 신경신호를 보내는 뒷단에 있는 신경절 세포들,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 신경절 세포들은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뭔가 얘네들을 인공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이런 마이크로 전극을 우리가 반도체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다음에 거기다 이식을 하고 전기적으로 자극을 해주게 되면 다시 인공적으로 시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했고요. 이런 원리로 동작하는 인공망막 장치가 미국, 독일, 프랑스에서 이렇게 상용화가 된 바가 있습니다. 왼쪽 위에 보이는 거는 이제 회사 이름이고요. 세컨사이트, 레티나 임플란트, 픽신 비전이라는 회사 이름들이고, 아구스트, 알파 MS, 아이리스는 제품명이 되겠습니다. 이런 장치들을 다 잠깐 상용화를 했다가 지금은 모두 다 단종이 돼서 구할 수 없는데, 여기서 제일 많이 이식된 거는 앞에서 동영상으로 보여드렸던 미국의 아구스트라는 제품이 되겠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때 당시에 저 영상에 나오는 분 포함해서 6분에게 이식이 된 바가 있고, 독일 제품이나 미국 제품 다 합쳐서 전 세계에서 500명 이상에게 이식이 된 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성능이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모니터 화면에 까만색 배경에 하얀색으로 이렇게 알파벳이 있으면 이걸 손으로 따라가면서 N자예요, V자예요, O자예요 이렇게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테이블 위에 있는 게 접시가 어디에 있고요, 컵이 어디에 있고 이런 걸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서울 아산병원에서 윤영희 선생님께서 여러분에 이식한 바가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겼는지 좀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그 안경이 있습니다. 안경에 가운데 카메라가 있고요. 카메라에서 외부 이미지를 찍는데 당연히 우리 요즘에 카메라 굉장히 성능 좋죠. 그러니까 칼라로 잘 찍을 수 있습니다. 고해상도로. 근데 우리는 칼라로는 인공시각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흑백으로 변환을 하고 전극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 송신 코일이 있습니다. 거기로 무선으로 전송을 하면 이게 안구 내에 이식을 하는 장치가 되겠는데, 여기서 수신하는 코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으로 우리가 어떤 데이터로 어떻게 자극을 할지 그런 정보를 전송을 받고, 그 다음에 안에 전자열도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파형으로 자극을 할지 결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망막 위에 올라가는 자극 전극에서 우리가 전류를 흘려줘서 신경신호를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수술할 때 안과 선생님 손이 올라가 있는 이런 이식전극 크게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실제 이식 받으신 분 망막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사진 찍은 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극 전극이 하나당, 여기 동그라미 하나가 자극 전극인데, 이 자극 전극의 지름이 200마이크로미터입니다. 200마이크로미터는 어느 정도냐면 사람들이 머리카락 두께가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두껍고 어떤 사람은 얇고 그러는데, 머리카락 두께가 평균적으로 지름이 100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0마이크로미터면 머리카락 두께보다도 더 두꺼운 그런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가로 10개, 세로 6개에서 총 6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전극을 이식을 해서 인공시각을 만든 건데, 반도체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200마이크로미터짜리는 굉장히 큰 거고요. 훨씬 더 작은 거를 훨씬 더 많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60개짜리로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냈으니까 더 작게 만들어보자. 당연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잠깐 보여드리면 요거 이식할 때 이렇게 생겼어요. 네. 눈에다 대고 보면 이런 정도 크기고, 근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굉장히 크잖아요. 정도 하나하나가. 그러면 요 인공시각이라는 게 결국엔 이런 이미지를 영상을 찍어서 뒤를 자극을 해서 이렇게 보이게 만드는 건데, 여기 어느 정도 해상도로 보일까요는 이 전극 개수가 몇 개인지 그거에 의해서 굉장히 크게 결정이 됩니다. 우리 모니터에서도 모니터에서 화소가 몇 개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모니터가 고해상도 모니터, 저해상도 이렇게 나뉘는 것처럼 이 전극 개수가 몇 개나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이 생각한 게 당연히 그러면 이런 이미지를 100개의 화소로 만들면 이렇게 보이고
400개로 가면 이 정도로 되고 10,000개 정도는 돼야 이렇게 사람 잘 보이니 어쨌든 화소 개수를 전국 개수를 더 많이 늘리면 인공시각의 더 품질이 좋아지겠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실제로도 이렇게 저희가 동영상을 만든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시간공에서 잠깐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다 생각하는 게 똑같으니까 이미 했어요. 누군가가 독일에서 이 전극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더 좁은 영역에 전극을 1,500개를 집어넣었습니다. 1,500개면 앞에 그 미국 제품이 60개라고 했으니까 전극 개수를 따지면 25배, 그 다음에 밀도를 생각하면 50배를 더 좋게 만든 겁니다. 좋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전극 하나하나에다가 포토 다이오드라고 하는 빛이 떨어지면 스위칭을 해서 여기에 전류를 만드세요 하는 그런 소자까지 같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뭐가 좋아지냐면 외부에 카메라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요것만 인식하면 저기에 빛이 떨어지면 저 위치에만 전류를 흘려주는 그런 게 가능한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좋은 거를 만들었거든요. 이런 원본 이미지가 있으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국 제품 60개 픽셀로 보이게 되면 이런 정도로 보일 겁니다. 사람 얼굴이 잘 인지하기 어렵죠. 근데 1,500개로 하게 되면 이 정도로 사람 얼굴, 눈, 코, 입 정확하게는 안 보이지만 대충 사람이구나, 두 개의 품질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기대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임상시험을 당연히 해봤어요. 미국 제품도 독일 제품도.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 제품에서는 최고 회복 시력이 0.016, 우리가 안과에서 시력 검사했을 때 0.1이에요, 1.0이에요 하는 그런 시력으로 봤을 때 0.016이고 0.1이 아니고 0.016이에요. 그 다음에 독일 제품은 0.037, 2배 정도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밀도를 50배를 높였는데 성능이 2배 정도 좋아지면 가성비가 안 나오는 그런 연구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직접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근데 독일 제품 이후에 대만이 굉장히 반도체 강국입니다. 최근에 뉴스에도 TSMC 이런 많이 나오죠. 파운드리 업체인데 그런 반도체 강국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미 이렇게 4,096개의 전극을 이미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이슈로 아직까지 이제 동물 실험이나 임상 시험까지는 못 갔었는데 과연 이렇게 고밀도로 잘 만들면 더 성능이 좋을 거냐? 그거는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또 하나 우리 인공 망막 장치의 한계점 중에 하나가 이거는 이제 프랑스 제품인데 이식을 했을 때 여기 이렇게 망가진 부분에다가 이 칩을 이렇게 이식한 겁니다. 근데 보시면 이 칩 자체가 전체 망막 영역에 비해서 되게 좁아요. 그래서 저 영역에만 칩을 이식을 하고 저기에만 자극을 하면 우리가 만들어지는 인공시각이 굉장히 시야가 좁습니다. 그래서 시야가 좁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앞에서 그 영상에 나오셨던 분인데 이분이 1년 있다가 중앙일보랑 인터뷰를 할 때 나오신 사진인데 여전히 지팡이를 짚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 장치를 이용을 해도 지팡이 없이는 독립적으로 보양하기 좀 어렵다는 말씀이 되겠고요. 우리 시력표에서 보면 정상 시력이 1.0입니다. 우리가 안경을 쓰든 아니면은 렌즈를 끼든 뭐 다른 수술을 하든 했을 때 교정을 했을 때 1.0이 나오면 정상 시력이 되겠고요. 모든 교정을 했는데도 0.1이 안 되면 법정 맹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독일 제품 같은 경우에 최고 회복 시력이 0.037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프랑스가 그 다음에 0.043으로 기록을 조금 깼어요. 그 다음에 저 프랑스 제품이 최근에 임상시험 결과가 새로 나왔는데 조금 더 개선된 결과를 보여주긴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직 논문으로 나온 게 아니라서 검증이 안 된 거라서 제가 오늘 발표자료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0.043으로 생각하면 1.0이 정상 시력이니까 정상 시력이 한 4% 정도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시력이면 그렇게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각장애인 분들은 익숙한 장소에서는 자기들 다른 그 감각을 이용해서 촉각이나 청각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캡이 있는 칫솔은 부인 거고 캡이 없는 칫솔은 남편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한다든지 그 다음에 샴푸 린스를 구분할 때도 사각통은 바디워시고 뭐 동그란 거는 샴푸고 그 다음에 작은 크기는 린스고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세수하고 나와서 10걸음 걸어가면 식탁이고 거기서 옆으로 꺾어서 다시 10걸음 가면 옷방이고 이렇게 익숙한 장소에서는 이런 그 행동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정도 시력이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력을 좀 더 많이 개선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미국에서도 보시게 되면 이분이 이식을 받은 다음에 병원에 와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 장치 이식받은 거를 좀 더 점검을 하는 모습이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안내견 이렇게 한이스예요. 안내견 이렇게 그 목줄 같은 건데 이런 거를 하고 안내견의 도움을 받아야 병원에 올 정도가 되는 거고 다른 분도 보시게 되면 이식을 받았지만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그렇게 보행을 하시고 이분도 지팡이가 있고 옆에 보호자가 따라가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죠. 이 인공시각 연구의 제일 목표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안내견이나 지팡이나 보호자 없이도 시각장애인분이 밖을 독립적으로 보행할 수 있는 이런 수준, 그런 수준을 만드는 게 최종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앞에 보여드렸던 미국 제품이나 독일 제품, 그럼 그 다음에는 뭐냐? 무엇을 만들어야 좀 더 의미 있는 인공시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그거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연구들은 대부분 다 이제 공학적인 접근을 한 겁니다. 반도체 기술을 만든다든지, 반도체 기술을 연구해서 반도체 소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전자료를 만드시는 분들이 공학적인 접근을 했다면, 신경과학적으로 망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더 잘 이해를 해야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소재를 어떤 걸 만들지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그 인공 망막 장치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활용이 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상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그 소재를 만들어서 좀 더 좁은 영역에 전류를 가둘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장치들이 시력이 굉장히 나빴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몸 안에는 대부분이 전도성을 띠는 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전류를 흘려주면 굉장히 잘 흘러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떤 특정 위치에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그 전류가 멀리까지 굉장히 순식간에 쫙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좁은 영역에 전류를 가둬서 이 부분만 자극을 하고 싶어도 옆에 너무 많이 퍼져서 뿌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전류를 흘려줬을 때 얼마만큼 좁은 영역에 잘 가둘 수 있느냐, 그런 소재를 잘 만들 수 있느냐, 그런 문제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주던 신경신호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신경신호가 뇌에서 잘 해석할 수 있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생을 50년을 한국어로 나오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텔레비전이 고장이 났어요. 한 10년 동안. 그러다가 다시 고쳐서 켰는데 갑자기 프랑스어로 방송이 나오기 시작하면 제가 그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얘기를 잘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대한 비슷하게 한국어랑 비슷한 언어, 예를 들어 내가 서울 표준말을 쓰고 있었으면 다시 고장난 거를 켰을 때 적어도 북한 사투리 정도는 돼야 무슨 뜻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신경신호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게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망막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세포들이, 신경세포들이 있는데 그 신경세포들 중에 제가 원하는 것만 자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전기적으로 자극할 때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정상적일 때 만들어지는 신경신호가 질병이 진행되면서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런 연구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 모든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뒤에 두 개는 빼고 앞에 두 개 거에 대해서만 두 개에 관련된 내용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다양한 융복합 연구를 통해서 이런 인공시각 장치 성능 개선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제품들은 평평한 형태의 전극이었는데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바늘처럼 생긴 전극을 만들어서 그거를 망막 안에 이렇게 찔러 넣는 그런 형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망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신경과학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신경생량 연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망막을 어떤 패턴으로 자극을 해야 잘 만들어지는 신경신호를 잘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동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인공시각을 형성해 줬을 때 이 동물들이 잘 보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3차원 전극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게 뾰족뾰족한 애를 굉장히 많이 우리가 반도체 공정 기술을 이용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연구실에서 만든 그런 소자가 되겠고요. 이런 전극을 이용을 하는데 먼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전극 모양을 만들면 더 성능이 좋을지, 그 다음에 어떤 길이로 만들어서 어느 깊이까지 삽입을 하면 성능이 제일 좋을지, 그런 거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실제로 반도체 공정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건데 단국대 전자공학과의 박재현 교수님 연구실과 공동 연구를 진행한 결과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보면 뾰족뾰족한 건데 뾰족한 거의 제일 윗부분은 전류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조금 어두운 데 지나서 여기 좀 밝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전류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평면 전극에서는 전류가 나오기만 하고 들어가는 부분은 저기 멀리 어딘가 있어서 멀리 퍼져나갔는데 이렇게 전류를 잡아당길 수 있는 부분을 바로 옆에 만들면 전류가 밖으로 나왔다가 멀리 안 가고 요 바로 밑으로 이렇게 돌아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게 되면 요 초록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요 전류로 자극하는 부분이 되겠고 요 빨간색,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신경신호를 기록을 할 수 있는데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요 밑에 전류를 잡아 끌어드는 전극을 활성화시키지 않고 잡아당기지 않고 그냥 멀리 퍼지게 만든 거예요. 퍼지게 만들면 이렇게 신경신호가 많이 나오다가 이 부분에서 전류를 끌어당길 수 있게 저 부분을 켜게 되면 가까운 위치에서는 신경신호의 크기가 별로 차이가 없는데 이 멀리에 있는 위치에서는 신경신호 크기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전류가 멀리 확산되는, 멀리 퍼지는 거를 저희가 이런 여기 전류를 끌어당기는 전극을 만들어서 전류 확산되는 정도를 좀 줄였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시각의 해상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런 결과가 되겠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런 소자를 만든 다음에 뒷면에다가 이 빛이 떨어졌을 때 전기를 만들 수 있는 태양 전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태양광 발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저 뒷부분에만 저희가 좀 집적을 하게 되면 좀 추가적으로 만들게 되면 저기 빛이 눈 안으로 들어온 빛에 의해서 요 밑에 있는 뾰족뾰족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이렇게 껐다 켰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거를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신경생리학적인 연구가 되겠는데 신경생리학은 망막에서 신경신호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우리가 정상적일 때 어떻게 만들어지고 정기적으로 자극하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런 거를 저희가 연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신경생리학 연구를 할 때는 저희가 실험 동물을 사용합니다. 토끼나 쥐를 사용을 하는데 토끼나 쥐를 안락사를 시킨 다음에 눈을 꺼낼 수 있어요. 그럼 눈을 꺼낸 다음에 거기서 망막이라는 신경 조직을 꺼내요. 네, 굉장히 징그럽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꺼내고 이거를 현미경 아래에 놓고 우리가 산소랑 영양분을 계속 공급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살릴 수 있어요. 계속 살아있는 상태고 온도도 몸 안에 있을 때랑 똑같이 맞춰주면 얘네들이 몸 안에 있을 때랑 동일하게 동작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저희가 패치 클램핑이라는 기법이 있고 멀티 일렉트로드 어레이라는 기법이 있는데 신경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신경신호를 우리가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록된 신경신호를 여러 가지 기법으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연구실 학생들이 이렇게 실험할 때에 찍은 영상이 되겠는데 이렇게 붉은색 조명 안에서 실험을 하는데 붉은색 조명 안에서 실험하는 이유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토끼랑 쥐를 실험 동물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동물의 공통점이 뭐냐면 두 동물은 빨간색을 못 봐요. 눈 안에 빨간색에 반응하는 신경세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붉은색 조명을 해놓게 되면 저 동물들한테는 암실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빨간색 조명 안에서 다 볼 수 있고 이 두 가지 동물에서 꺼낸 망막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상태 그런 상태에서 실험을 하는 게 되겠고요. 저희가 그런 신경생리학 실험을 통해서 어떤 거를 해결하려고 하냐면 이 앞에서 보여드렸던 해상도 향상은 소자를 제작하는 아까 3차원 소자 뾰족뾰족한 바늘 같은 걸로 말씀드렸고 이 뒤에 있는 세 개의 연구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자연스러운 신경신호만 잠깐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러운 신경신호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시각 자극이 들어오면 우리 망막이라는 신경 조직에서는 복잡한 신경신호 처리를 합니다. 그냥 찍어서 뇌로 보내는 게 아니고 저 안에서 자체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연산을 수행한 다음에 뇌로 신경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경신호를 보내는 게 여기 하얀색 막대 이렇게 하나씩 있죠. 그게 신경신호 하나하나입니다. 그래서 신경신호 하나하나를 어떤 세포들은 자극이 들어온 다음에 굉장히 빨리 신경신호를 몇 개 보내고 어떤 세포들은 자극이 들어온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신경신호를 주르륵 만들고 어떤 세포들은 몇 개 안 보내고 어떤 세포들은 많이 보내고 어떤 세포들은 굉장히 촘촘하게 보내고 어떤 세포들은 듬성듬성 보내고 이렇게 각각 세포들마다 고유의 패턴 우리가 사람들도 말을 할 때 어떤 사람은 말을 빨리 하고 어떤 사람은 서울말을 쓰고 어떤 사람은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그런 고유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들을 모아서 우리 뒤통수에 있는 시각 피질에서 시각 인지를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망막이 망가지면
그 다음에 이런 마이크로 전구 이식에서 정기적으로 자극하게 되면 그때 만들어진 신경신호가 원래는 이렇게 신경신호를 보내다가 이렇게 보내면 뇌 입장에서는 뭐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는 전기적으로 자극했을 때도 원래 정상적일 때 만들어졌던 신경신호랑 최대한 비슷하게 그렇게 만드는 게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여드렸던 정상적일 때 만들어진 신경신호를 빛으로 만들어진 신경신호를 원본이라고 한다면 아래쪽에 전기적으로 자극해서 만들어지는 신경신호는 복사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부분 다 좋은 복사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복사기가 좋으면 복사가 잘 될 거야. 굉장히 맞는 말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원본이 없어요. 무슨 소리냐면 시력을 잃게 되면 그러면 망막이 더 이상 빛에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정상적일 때 신경신호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린 나중에 시각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망막에서 정상적일 때 신경신호가 어떻게 나오는지 미리 기록했다가 미리 저장해놨다가 나중에 그거 활용할 거야.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본이 없는 상태에서 복사기만 열심히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원본을 알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망막에는 요 신경신호를 내보내는 망막 신경절 세포가 120만 개 정도 있습니다. 120만 개 굉장히 많죠. 근데 그 120만 개가 어떤 종류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같은 종류라고 해도 만들어내는 신경신호가 서로 달라요. 조금씩. 굉장히 다양해요. 그럼 이 각각 다른 거를 어떻게 다 하나하나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인공시각이 지금까지 많이 정체되어 있었던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제가 했던 연구 중에 하나가 여기 그 토끼 망막인데 토끼 망막을 현미경 아래 놓으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동그란 거 큰 거 하나 요거 빨간색 그 원으로 표시된 저게 망막 신경절 세포라는 신경세포 하나가 되겠고요. 요거를 하나씩 잡을 수 있어요. 하나 잡아서 이렇게 반짝하는 하얀색 점으로 자극을 하게 되면 그러면 환해질 때 신경신호를 만들어내는 온셀이라는 게 있고요. 이 환하게 하얀색 점이 보였다가 없어질 때, 어두워질 때 신경신호를 만들어내는 오프셀이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망막에는 이런 이미지가 망막에 떨어졌을 때 요 하얀색 밝은 부분에 해당되는 영역에서는 온세포들만 활성화를 해서 신경신호 여기 밝아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어두운 데서는 여기 오프셀들만 선택적으로 활성화가 돼서 여기 어두워졌어요 라는 신경신호를 뇌한테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이렇게 짧게 반응하는 애가 있고 길게 반응하는 애가 있는데 BTBS라고 합니다. 브리스크 트랜지언트 브리스크 서스테인드라고 하는데 이 브리스크 트랜지언트 세포는 굉장히 짧게 반응을 해서 언제 여기가 밝아졌어요, 언제 어두워졌어요 그런 정보를 보내주는 거고 여기 브리스크 서스테인드 세포라는 애들은 오랫동안 반응을 하는데 자기가 담당하는 영역이 좁아요. 그래서 어디가 밝아졌어요, 어디가 어두워졌어요 그런 정보를 보내는 그런 세포들이 되겠습니다. 복잡한 내용을 생략하고 그냥 온, 오프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 이런 애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밝아질 때, 어두워질 때 이렇게 신경신호를 만드는 애들을 기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기적으로 자극을 하면 이 세포가 정상적일 때 만들어지는 신경신호랑 전기적으로 만들어질 때 신경신호를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포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왼쪽 위에 보이는 거는 빛으로 자극했을 때 만들어진 신경신호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전기적으로 자극했을 때 신경신호예요. 그러면 여기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 이거 하나가 신경신호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신경신호가 주르륵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신경신호를 빛으로 자극했을 때 전기적으로 자극했을 때를 첫 번째 신경신호가 겹치게 이렇게 딱 놨어요. 이 신경신호 모양은 우리 사람의 지문과 같아서 세포마다 다 다른데 동일한 세포에서는 항상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겹치니까 두 개가 완전히 겹치죠. 그랬을 때 두 번째 신경신호부터 보면 조금씩 타이밍이 조금씩 달라지죠.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거는 봐줄만 한 거예요. 온셀들 경우에는. 오프셀은 첫 번째를 겹쳐놔도 두 번째는 얘가 두 번째고 얘가 두 번째예요. 간격이 멀죠? 그 다음에 얘가 세 번째고 얘가 세 번째예요. 얘가 네 번째고 얘가 네 번째고. 굉장히 타이밍이 안 맞죠. 자기네들 신경신호 만들어지는 게 어그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세포는 자기가 전기적으로 자극을 당해도 정상적일 때 빛으로 자극했을 때 만들어지는 신경신호랑 비슷하게 만들고 어떤 애들은 그걸 못한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요거를 여러 세포들에 대해서 비교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 신경신호 하나하나씩 나올 때 요거 간격
평균값. 사람 언어로 얘기하면 얼마나 말을 빨리빨리 하는가, 말을 천천히 하는가, 빨리 하는가 이런 거를 분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극이 들어간 다음에 얼마만큼 시간이 있다가 신경신호를 처음으로 만들어내는가, 반응이 얼마나 빠른가 이런 걸 분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어진 시간 안에 이 신경신호를 몇 개나 만드는가, 얼마나 세게 반응하는가 이런 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X축이 비수로 자극했을 때, Y축이 정기적으로 자극했을 때예요. 그때 얼마나 말을 빨리빨리 하는 걸 분석을 해봤는데, 이 세포 하나는 말을 굉장히 빨리빨리 하는 애예요. 근데 비수로 자극했을 때도 말을 빨리 하고, 정기적으로 자극했을 때도 말을 빨리 하고, 얘는 굉장히 느리게 말을 하는 애인데 비수로 자극했을 때도 정기적으로 자극했을 때도 비슷하게 느리게 말을 하는 애. 제일 좋은 건 여기 대각선에 쫙 정렬이 되면 제일 좋은데, 실제로 온셀들을 저희가 이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다 세포 하나하나인데 분석을 해보면 여기 대각선에 잘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온셀들은 전체적으로 정기적으로 자극했을 때 뭔가 잘 반응을 잘 만들어낸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비슷한 거를 다른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자세한 내용을 생략하면 오프셋들, 빨간 애들은 여기 다 대각선에 모여있는 게 제일 좋은데 빨간 애들 보시면 대각선에 제일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정기적으로 자극했을 때 오프셀들은 말을 잘 안 듣는 애예요. 원래 말하던 것처럼 빨리빨리 말하던 애는 빨리빨리 말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빨리빨리 말하던 애가 천천히 말하는 애도 있고 천천히 말하는 애가 뭐 빨리빨리 말하는 애도 있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뇌 입장에서는 온셀들이 만들어내는 신경신호는 뇌 입장에서 원래 정상적일 때 만들어지는 거랑 비슷하니까 잘 알아듣겠고, 오프셀들이 만들어지는 신경신호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 잡음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했던 연구들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앞으로 연구를 진행할 건지를 말씀을 드리고 끝낼 건데요. 저희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실험 동물은 쥐였죠. 토끼나 쥐를 이용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실험을 진행했던 건 토끼였어요. 토끼가 눈이 크기 때문에 수술하기도 편하고, 여러 장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토끼는 한 마리에 한 20만원, 30만원 정도 해요. 근데 쥐는 2, 3만원, 10분의 1. 가격이 더 싸죠. 눈은 더 작아서 수술하기는 어렵지만 더 싸다는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쥐는 유전자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여러 질병들 중에 망막색소 변성이라고 하는 유전자 질환을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도 그런 쥐를 보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쥐들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쥐가 시력이 안 좋아요. 제일 좋게 해봤자 0.2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쥐로 보면 이렇게 보이고요. 원숭이 눈으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좀 더 진짜 사람 시력하고 비슷한 거를 연구를 하려면 결국에 원숭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도 이제 원숭이 연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 다음에 또 하나 차이가 뭐가 있냐면, 아까 노인성 황반 변성이라는 질병을 말씀드렸는데, 황반이라는 거는 신경세포들이 좀 더 빽빽하게 몰려있는 그런 영역이 되겠는데, 그거는 영장류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쥐 같은 설치류에는 황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성 황반 변성에 대해서는 연구할 수 없고,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어서 원숭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국내 원숭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원숭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이제 연구가 끝나면 안락사 시킬 때가 있는데, 그때 저희가 눈만 주세요 해가지고 눈을 받아와서 이렇게 실험을 해본 거예요. 요거를 원숭이 눈을 꺼내서 보면 이렇게 망막을 꺼낼 수 있고요. 보시게 되면 여기 누르끼리한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가 아까 시각 세포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중심부에서 시야를 담당하는 황반이라는 부분입니다. 여기 루테인이라는 색소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실제로 노란색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원숭이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궁극적으로 이제 고해상도 이미지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색깔 인지가 돼야 되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시각이 우리 지금까지는 흑백으로밖에 구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총천연색 칼라 인공시각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다른 연구, 또 어려운 연구를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연구실 포함한 여러 연구실들이 키스트 안에서 칼라로 된 인공시각을 구현하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시각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 연구실 혼자만 연구에서는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인공시각 연구회라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시각 관련한 연구자분들, 그 다음에 전극을 만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을 다 관련 있으신 분들은 초빙을 해서 매달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연구기관들이 이렇게
키스트, 카이스트, 뭐 연세대, 당국대, 아주대, 고려대, 경희대 뭐 이런 여러 학교들이 있고요. 또 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안과 선생님들, 서울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건대병원, 고대병원 뭐 이렇게 다 많은 그 안과 의사 선생님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개발한 기술을 임상시험까지 해서 한국형 인공시약 장치를 상업화하는 게 목표가 되겠고요. 참여하는 연구 인력들을 보게 되면 신경생리, 신경과학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공정기술을 이용해서 소자를 만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회로 설계하시는 분들도 많고, 안과 전문 선생님들, 그 다음에 심리학과에서 시각 인지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영상 처리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초음파로도 자극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유전자 치료도 할 수 있고 그런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계시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까지 500명 이상이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등록하신 분들이 들어가면서 발표를 하고 있고,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 포함해서 연구 책임자가 136명, 포닥이 61명이, 포닥이라는 건 이제 박사가 끝난 다음에 박사후 연구를 하는 건데, 박사학위 소지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박사학위 소지자가 거의 한 200명 정도 되는 그런 연구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거 찍으시면 저희 연구실 홈페이지인데, 사실 제가 이름이 독특해서 그냥 임매순이라고 치면 구글에 치든 네이버에 치든 뭐 유튜브에 치든 제가 제일 위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로 들어가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렇게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연구재단을 포함해서 국내 R&D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연구 과제를 제가 제안을 한 거가 선정이 돼서 여러 연구 과제를 통해서 연구비를 조달받아서 이렇게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저희 연구실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이런 학생들, 여러 학생들이 수고해줘서 이런 연구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앞에서 보여드렸던 사진은 저희 연구실에서 제일 사람이 많을 때였는데, 최근에 여러 이슈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여러 이슈들 덕분에 이렇게 지금 현재 이런 그 인원들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학생들에게 굉장히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고,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